네, 오늘은 그 임원 퇴직금 마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임원을 위한 어떤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면 이제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원은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처럼 퇴직금을 따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법이나 민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관련돼서 이제 규정을 엄격하게 두어야 되고요. 네. 이걸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상법적으로나 또 세법적으로도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 뭐 임원이 되는 어떤 그런 꿈일 텐데요. 임원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책임감도 커지겠지만 또 주는 혜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제재도 많고 네. 그만큼 또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세법에서는 각종 제재라든지 제한 사항들을 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뭐 우리자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많이 그럴 텐데 등기에 임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명칭상 실제 임원으로 그렇죠. 일은 하지만 등기에는 안 들어간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상법에서도 그렇고요. 세법에서도 네. 이렇게 미등기 임원일지라도 네. 실제 임원으로서 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임원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임원으로서의 제한 사항들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임원 퇴직금 마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이 세법상 적용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크게 소득세법, 소득이기 네. 때문에 소득세법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법인세법에서도 그와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득세 말고도 우리가 내고 있는 네. 건강보험법에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소득세법에서는 분류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는 돈, 근로소득이라든지 네. 이자 배당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업소득과 별도로 네. 따로 퇴직소득끼리 묶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퇴직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노동한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에 과세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해서 네. 연환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환산을 해가지고 한 번에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네. 이제 완만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주는지 아니면 부당한 비용을 네. 주는지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네. 법인세법에서 엄격한 그 한도를 네.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법에서는 이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4대 보험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건강보험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건강보험을 네. 국세청에 합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건강공단 측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그 퇴직금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쨌든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봤더니, 퇴직금, 어떤 다른 세율보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열거하자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네.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네네네. 그리고 공제율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해에 대한 소득이 쌓인 거기 때문에 연환산을 준다. 연분연수법. 네. 그리고 4대 보험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네. 법인세에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 인정이 가장 아무래도 클 것 같네요. 그렇죠. 법인 입장에서는 네. 가장 엄청 그 단순한 급여보다는 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인 비용을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퇴직금이 세율도 낮은 편인 건데 퇴직금을 통한 대표적인 솔루션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였다면은 네. 급여로 빼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분류과세가 아니고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합산. 혹시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은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공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급여소득자, 고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 퇴직금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일부는 급여, 일부는 퇴직금으로 가져간다면은 적절한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따르면 내가 퇴직 돈은 없는데 네. 회사에 부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생겨가지고 네. 가장
편한 이제 법인 자금을 빼는 경우에 가지금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에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데 요거를 퇴직금으로 대신 갚을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 줄 거 가지금으로 상계치자, 바로 퉁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또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또 아니면은 이제 꼭 오너 CU가 아니더라도 네. 핵심 임원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보상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퇴직금으로 이제 절세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 이제 큰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법인 청산과 관련돼 가지고 네. 청산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지 못했던 유보되어 있던 법인세가 한 번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법인 밖으로 빼가지고 네. 청산 법인세를 절세할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또 이제 자산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외감 전략을 피하는 용도로도 맞아요.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외관물 돼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재산이 맞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임원 퇴직금을 활용해서 컨설팅했던 어떤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퇴직금은 비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일시의 큰 비용이에요. 일반적인 것과 네. 다르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네. 상증세법에서는 순손익 가치를 같이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주당 순손익이 떨어지게 될 거고. 60% 잡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순자산 쪽에서도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갔죠. 나가지 않더라도 부채로 잡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순자산 가치도 낮게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주식 가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죠. 이러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주식 가치 떨어지면 내 재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그거를 양도를 한다든지 네.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과 양도를 할 때는 네. 시가대로 양도를 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주가를 낮추게 되면 대금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증여를 할 때도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 네. 상속세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주식 가치를 낮추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이 주식 가치에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또 이제 가지금, 제가 말씀하셨지만 가지금 중소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작다면 작은 회사들도 많은데 큰 네. 회사들은 엄청 커요. 이게.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나눠서 갚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슈 사항들이 있다면은 네. 이 거액의 가지금과 거액의 퇴직금으로 상계를 해서 가지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6년도에 폐지됐잖아요. 연봉제 그렇습니다. 전환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원이 만약에 근태법상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DC형에 한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정산 사유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자기가 주택을 사거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보증금을 부담할 목적으로 이제 그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 목적으로 해서 이제 퇴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라도 파산이 일어나시면은 그것도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6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게 어쨌든 나를 포함해서 가족도 포함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뭐 쉽게 말해서 무좀으로 6개월 치료해도 대상이 된다라고. 진단서만 나온다면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퇴직금이 과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일단은 그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그것도 활용해 볼 만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법인세법상의 그 퇴직금 이제 한도액이 정관에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주총이나 정관을 통해 정하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세법에서는 퇴직금에 한해서 정관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무조건 정관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정관에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 3년은 뭐 200A 그리고 2020년부터 하단에서는 이제 B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표이사 규정에 관련해서 제가 A는 3 그리고 B는 2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저희가 어디서 따왔냐면 소득세법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법 규정이 있고 소득세법 규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두 차이가 뭔가 하면은 법인은 비용의 한도를 정해둔 거고
네. 소득세법은 그 사람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네. 또 너무 과하면 근로소득으로 일반 과세할 거냐. 소득세로 볼 거냐. 그 규정인데 네. 이 소득세법 규정을 법인세법상 규정으로 똑같이 하게 된다면 네. 법인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바로 퇴직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이런 세부 행정을 네. 덜기 위해서 저희가 소득세법 규정을 법인세법 정관 규정에 넣어놓은 겁니다. 정관에 넣어서 네. 19년 때냐, 19년 네. 이전이냐,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냐를 넣고 3배수냐, 2배수냐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소득세법상 한도가 아까 2배수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득세가 한도가 있는 건데 네.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력을 보게 네. 되면은 네. 11년도 이전까지는 네. 퇴직소득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2011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정관에서 지급한 규정이 퇴직소득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득세 입법하는 담당자이신가 네. 봐요. 좀 안 입고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2012년부터 기존 네. 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만 한정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주겠다 되었다가 2020년부터는 또다시 그걸 낮춰서 2배수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 저희 정관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위쪽 거 보게 네. 되면은 19년 네. 부터 이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네. 3배수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네. 2배수로 되어 있는 게 소득세법 법문구입니다. 아. 과거 연도를 다 2배수로 하진 않고요. 그래도 네. 양심이 있어서 네. 2020년부터까지만 2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세무사님 말씀으로 치면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배수라고 하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정관 규정의 유무로 결정을 짓는다는 것 같은데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정관에 있는 경우는 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네. 정관이 있다면요. 네. 근데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정관인 거고 법인의 비용인 것이고 네. 개인 입장에서 이걸 어떤 소득이냐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네. 소득세법에서 네. 3배수, 2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 2배수 그 한도 내에서는 퇴직금, 그걸 넘어서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 있고요. 네. 만약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관이 없어도 1배수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관 규정이 없고 그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네. 비용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초과하는 만큼 근로자한테 근로소득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규정 내용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어떤 문구를 추천하실 건가요? 저 이제 정관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뭐 퇴직금은 주총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상법상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상법에서는 이제 주총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나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세법까지 이 사람의 이제 세금이라든지 법인 그쪽이- 비용까지 감안한다면은 정관으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요즘 세무조사 하는데 그 회사 정관 제출하라는 가처당부 그런 것도 이제는 비일비재인가 법적인 쪽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이 성립되었는가, 네. 적절한 한도 내에 비용 처리되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관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단순히 이제 뭐 정관에 의한다. 라고 해가지고 정관에 두루뭉실하게 엄청 자세하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세법에 보면 또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위임이 또 이제 그 너무 포괄 위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권유드리는 것은 액수, 한도를 정해두고 정관에 한도. 네. 그리고 대략적인 산식을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의한다 해가지고 뭐 직급별로 금액을 정하든지 아니면 직급별로 배수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포괄 위임의 가능성이 없도록 임원별로. 막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네.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대표님들이 읽어 놓으셨는데, 임원이 더 많이 뭐 보수와 퇴직금을 가져가는 거는 뭐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적절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원 퇴직금 준비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